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5위는요. 미국이 인공태양으로 알려진 핵융합 점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 핵융합 발전은요. 태양처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면서도 탄소 배출도 없고 또 방사능 위험도 없는 청정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네. 이 수소처럼 가벼운 물질의 원자 핵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이 소량의 질량이 줄어들게 됐거든요. 이때 E는 mc의 제곱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따라 엄청난 양의 열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네. 이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을 하나로 합치려면 태양 중심처럼 엄청난 고압과 고온의 상태가 필요한데 한 1억 도 이상의 고온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핵융합 자체는 과학자들이 성공을 해봤었어도 이 투입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얻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핵융합 발전에서 점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 때 투입된 에너지보다 얻은 에너지가 더 많은 이 순 에너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 핵융합 반응 실험에서 2.1 메가줄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3.15 메가줄의 열 에너지를 얻었는데 한 150% 정도 수준의 순 에너지를 생산을 했으니까 이 남은 에너지는 온전히 전력 생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드디어 이제 효율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극복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인데요. 네. 이 미국의 핵융합 이 방식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든 이 비비탄 같은 크기의 구슬에 레이저를 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때 사용하는 레이저가 너무 크고 비싼 데다가 효율도 낮다고 합니다. 또 이 핵융합 발전을 이 에너지처럼 쓸 수 있으려면 연쇄 반응이 무조건 일어나야 하는데 현재 미국의 방식으로는 다음 구슬을 장전을 해야지만 핵융합을 또 다시 일으킬 수 있겠고 이 장전에만 또 하루 이상의 시간이 또 걸린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핵융합 반응에서 이 얻은 에너지를 전력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도 현재까지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도 있고요. 네.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도 있는데 이번 미국의 인공태양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우선 뭐 말씀하셨던 유럽연합이나 뭐 우리나라 등 7개 나라가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고 이 프랑스에서 짓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가 있죠. 이터인데요. 이 이터는 레이저를 이용한 미국 방식과 달리 자기장을 이용해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네. 이터는 총 4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는 1억 도 이상의 고온과 초고압에서 수소를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된 이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자기장 안에 가둬두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이게 일종의 연료를 모아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바로 이 K스타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료를 모아서 이터에 제공을 하게 되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2단계고요. 3단계에서는 삼중수소를 핵융합로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게 마지막 4단계입니다. 네. 현재 이터의 공정률은 한 77%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터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동안 각종 실험을 하고 나면 한 2035년쯤에는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시점을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인공태양 선도국인데 앞으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매년 줄어들다가 결국 올해는 일부 병원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네. 우선 신촌 세브란스의 경우에는 올해 소아청소년과 의사 모집 인원을 11명을 이제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강남 세브란스 역시 3명을 뽑으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천 길병원은 소아청소년과의 입원 치료를 잠정 중단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예. 이 내년 상반기 전국 소아청소년 전공의 정원은 199명입니다. 그런데 겨우 33명만 지원을 해서 지원율이 16%에 그쳤습니다. 뭐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등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이 대형 병원 5곳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만 유일하게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채웠을 정도로 이 소아청소년과의 인력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네, 우선은 다른 인기학과에 비해서 임금이 낮은 게 첫 번째 네. 문제입니다. 이 소아청소년과는 의료 수가가 사실 턱없이 낮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대량 진료, 그러니까 환자를 아주 많이 보는 것으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진료량이 한 40% 정도 줄면서 지역 1차 진료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또 게다가 저출산으로 대상 환자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뭐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서 탈출하는 의사들도 늘어나고 전공의 지원 기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부가 소아, 중증, 응급, 분만 등 이 필수 의료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구체적인 해법은 담지 못한 채 그냥 방향만 제시한 수준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의료계에서는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가치 또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진료 수가 인상 등 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자주 아프고 또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도 잘 못하니까 그런 만큼 전문가가 꼭 필요한데 현실적인 대책이 얼른 마련돼야겠습니다. 자, 이제 3위는 코로나 관련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코로나19 정책을 바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뭐 PCR 검사 의무화도 사라졌고요. 또 지역 간의 이동을 제재했던 행정 코드까지 폐지가 됐습니다. 네. 3년 가까이 이어졌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되자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뭐 일주일 사이 16배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긴급 구조 요청도 평소보다 6배나 또 늘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위챗이라는 이 메신저 이용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51%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젊은 층들이 대다수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SNS인 만큼 네. 대부분 젊은 층 대다수가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상황은 이런데 중국 정부는 PCR 검사 의무화가 사라진 만큼 정확한 감염 파악이 어렵다면서 무증상 감염자 집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충분한 방역 대책 없이 각종 제재를 한꺼번에 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의대생들이 집단 시위까지 나서면서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에 중국 확진자 급증 이유를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 접종률은 90%를 넘긴 했습니다. 하지만 80살 이상 2차 접종률이 40%에 그쳤다고 합니다. WHO는 이를 보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 이전부터 코로나19에 이미 중국 내 유행 상황이 굉장히 광범위했다. 그래서 봉쇄가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된 방역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소식도 코로나 소식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발달 지연이 좀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태어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사실 한 번쯤 우리 아이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늦진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이들 다 늦게 발달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예. 특히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소리뿐 아니라 상대방의 입모양 또 표정 등을 함께 봐야지만 발달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방역에 맞춰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가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언어, 정서, 인지, 사회성 등 10개 부분의 발달 상황을 6개월 동안 조사해 봤는데 결과는 우려한 대로 나왔습니다. 이 전체의 33%가 전반적인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15%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거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뭐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놀게 되면 사실은 다른 아이들과의 반응이 더 없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미취학 아동 이제 86명을 보니까 언어 발달이 지체된 아이가 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린이집을 가지 않아도 어린이집을 가도 발달이 지연이 된다는 건 다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영유아 발달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아이
발달 지원 센터를 내년 3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예. 이 시설에서는 무료 상담부터 발달 상황 검사 또 치료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위인데 우주 관련 소식이 차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의 우주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면요.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에 실려간 오리온 우주선이 20여일에 항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오리온은 미국 현지 시각 11일 캘리포니아주 연안에 있는 바다로 떨어졌는데요. 네. 이날은 아폴로 프로젝트의 마지막 우주선이었던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에 닿은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오리온호는 이 마네킹을 태우고 달 표면 130km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이 지구에서 가장 먼 43만 2,000km 지점까지 다녀온 기록도 남겼습니다. 특히 오리온의 마지막 관문으로 알려져 있었던 방열판 성능을 확인하는 것도 이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나사 연구진들은 이번 귀환 비행을 분석한 결과 이거를 이용을 해서 2년 뒤에 사람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우리 달 탐사선 다누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내일 새벽 드디어 달 궤도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죠. 내일 새벽에 달 궤도에 진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8월에 발사 소식을 전달했으니까 넉 달 한 반 만에 네. 이제 달에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다누리는 내일 새벽 2시쯤 1차 궤도 진입 기동을 시작합니다. 우선 역방향으로 연료를 분사를 해서 현재 지금 시속 한 8,000km 정도에 달하는 속도를 시속 7,500km까지 낮춘다고 하고요. 이와 동시에 달 중력에 잘 사로잡힐 수 있도록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자세도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주 정밀한 작업입니다. 속도를 정확하게 줄이지 못하면 달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심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달에서 아예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1차 기동에 성공을 하면 다누리는 달 주위의 타원 궤도로 하루에 2번씩 도는 거를 먼저 하게 되고요. 올해 말까지 4번의 추가 기동을 거친 뒤 올해 말 임무를 수행하게 될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 원궤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 궤도에서 시험 비행을 마치고 2년 2달 정도 마치고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직접 만든 눈으로 달을 보면 기분이 어떨지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